세 번째 진단입니다. 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이죠. 세금 폭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는데 뭐 제가 집주인이어도 아니, 사고 싶어도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왜냐면 그때 되면 다 내놔야 되는데 뭐 왜 삽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은 참 그런가 하면 또 프레임은 뭐 풍선 효과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시장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 같습니다. 정말로요. 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다주택자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우리 이정수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이번 그 8.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 저는 이제 보유세가 좀 강화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문재인 그 캠프 시절엔 보유세 얘기 아니었나요?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보유세는 빠졌죠, 그게. 예, 그때. 보유세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쉽게 조세죠. 얘기해서 모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라든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범위가 전국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디커플링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하게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오히려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세 도입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팔고 남은 시세 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진단하듯이 어떤 갭 투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60% 70% 일으켜서 LTV DTI 규제를 적용해서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놓을 수 있겠지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가들이 있다라면 그럼 뭐 정권은 5년밖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강남의 일부 다주택자들은 저는 그런 경우 케이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양도세를 중과한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추후적인 어떤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인가요? 저 김수현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번 달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결국에 뭐냐면 탈세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강화해서 간접적인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양도세를 중과한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 얼어붙는 기능이 있지 거래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에 얼어붙는다라면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압박 조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곳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총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만약 이 시장 가격이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도세 중과에 따르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보유세의 어떤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란 걸 갖고 시장을 이렇게 옥죄다 못하면 그 반작용에 튀는 거 굉장히 크는 걸 저희가 근데 이제 이재문 소장님은 그 방향성 자체가 맞기 때문에 계속 규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저하고 이제 사고방식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어떤 기능으로 보느냐의 어떤 부분에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책이란 거는 국민이나 전문가나 입안하는 사람이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만 잡는 게 아니라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것도 조합이나 이때까지 뭐 조합계 승인받고 사업 시행인가 다 받았는데 갑자기 그 임대주택 비율을 최저 하한선은 5%에서 뒀단 말이죠. 서울은 10%로. 예, 10%. 그러면 일단은 그건 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으면 일반 분양을 못하면 굉장히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옥죄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우려를 저도 표현을 하고 싶고 자, 요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자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면은 그 조정 지역에서 최고 세율로는 거의 주민세 포함하면 70% 정도 가까이 되죠.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은 이자 비용으로 뭐 예컨대 한 30%쯤 빠져나갔다면은 100% 오르면 투자자는 0% 갖고 가고 정부가 70%, 은행이 30%를 갖고 가는 그렇죠. 구조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그 비용 공제 제도가 우리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뭐 여분의 주택을 사는 행위를 안 하겠죠. 거의. 예. 그러나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결국은 투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기반만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수요들은 굉장히 선별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결혼할 거다.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집을 구하지 올해 집을 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집값이 뛸 것 같으니까 늘어나고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기제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도 정지되고 집값도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내년 3월까지는 일부 집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집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개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하면서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결국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놓는 이런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높거든요. 더 불안정해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이춘남 본부장님, 현장 뭐 휴가철에서 다 조용할 텐데 더 조용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선택권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 승인 신청을 한 재건축 아파트를 한 개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는 그 외의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요소가 너무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주택 관리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이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부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매도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